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39살 여성입니다. 반년 전에 남편과 이혼 소송을 마치고 현재는 딸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며 결혼했다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드물기에 사람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른의 사연 채널을 알게 되어 들으면서 실제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결혼 생활도 떠올리게 되었고 자신의 문제도 있었음을 깨달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20대 후반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방송국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30대 초반에 남편과 처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남편은 저보다 3세 연상이었어요. 협력업체 광고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죠. 매일 운동복에 머리에 떡집을 바른 채 방송되는 남자들만 봐왔는데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신봉사가 눈을 뜨는 듯 개안한 표정을 짓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깔끔하고 어른다운 매력을 가진 남자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첫눈에 반했기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남편은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저가 10번 구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했어요. 연애의 즐거움도 모르면서 쑥볕이었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직진할 수 있었는지 지금 와서도 의문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뭘 하더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저가 바로 그랬네요. 남편은 광고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일 중독이라고 생각되어서 자신의 쉬는 날이 휴일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스타일은 그랬는데 제 일여심이 강해서 그 측면에는 잘 맞았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안 맞는 부분만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때로 남편이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결혼을 했을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제게 무심한 태도를 보였고요. 결혼 후 가장 좋았던 점은 시댁 가족들이 많아서 집안이 북적북적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외동이고 부모님은 주말뿐 아니라 평일 생활도 오래 하셔서 언제나 외롭게 느껴졌는데 집은 너무 조용해서 친정엄마는 항상 TV를 켜놓고 지냈거든요. 그 영향으로 저는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시댁은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가족들이 많고 시끌시끌해서 너무 좋았어요. 시댁에는 총 7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제 남편보다 8살 위이신 형형수와 조카 2명이 시댁에 살고 있는 대가족이었고 시부모님의 남편까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만약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저는 시댁에서 살았을 것 같았지만 결혼할 때쯤 남편의 사업 이전으로 인해 저희 부부는 신혼 때부터 분가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시댁에 자주 다녀갔어요. 집안 행사가 없어도 틈만 나면 자주 방문했죠. 그만큼 시댁 식구들의 단합된 가족 분위기가 좋았어요. 건설회사에서 일하시는 아주버님은 술을 좋아하시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남편과 둘도 없는 형제 사이였어요. 형님은 여장부와 같이 시원시원하셨고 시부모님도 자손들을 아끼시는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는 결혼 후 1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친정엄마가 육아 도와주신다고 해서 계속 이어가려고 했지만 첫째 딸을 낳고 나니 기관지가 약하고 천식 증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정 아버지처럼 체질이 비슷했어요. 아기 때부터 몸이 약한 편이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 육아만 하기로 결정했어요. 문제는 결혼 후 3년 차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사랑하는 스타일이어서. 아니지만 너무 바빠서 둘째 욕심도 없었지만 시부모님은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둘째는 반드시 남자 아이를 낳으라며 항상 말씀하셨죠. 아마도 선조들이 전부 딸만 계셨고 형님이 저보다 10살 많으셔서 어린 제게 손자 욕심을 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형님은 46살에 늦둥이 남자 쌍둥이를 자연분만으로 낳았거든요. 시어머니들은 손자를 낳으라며 노래하던 것들은 뜻밖에도 툭툭거비 같은 손자가 2명이나 생겼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를 형님이 가져간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시댁은 들썩일 정도로 경쾌한 분위기였고
내가 현답게 살아서 하늘에서 이런 신기한 손주들을 보내주셨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낳을 수가 있느냐. 내가 내 육복이 있다던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나 봐. 내가 맏며느리로서 우리 집안에 큰 업을 했다. 내가 그래서 널 많이 아껴하며 항상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정성스레 해주느냐 말이야. 어머님이 임신하고부터 많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기대도 안 했는데 쌍둥이라니 참 부끄럽고 원래 동서가 손자를 낳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안 했네요. 아니에요. 형님 너무 잘 됐어요. 아기들을 봤는데 벌써부터 인물이 완성형이던데요. 아주 닮았으면 키도 훤칠하고 허는 장부 내겠어요. 조카들은 벌써 고등학생으로 다 키워놓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지는 이제 3살이라 앞길이 구말리 같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동서. 그나저나 다음 주에 제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아이고, 이제 먼 부내가 무슨 그런 걱정을 해내. 동사가 퍼져지는데 첫째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만 신경 써올 둘째. 내가 제사 준비 도맡아서 하고 나도 첫째 몸조리 도와야 해서. 전반적인 것만 알려줄 테니 둘째가 혼자 해보세요. 어머니, 이렇게 급박하게 제사 준비를 어떻게 혼자 다 하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형님이 몸이 더워서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너도 이제 시집에 온 지 3년이 넘었는데 무슨 약한 말이야. 누구나 처음은 어렵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괜찮아. 어차피 고모네와 친척들도 더울 테니 모르면 물어가면서 차질 없이 준비하세요. 형님이 쌍둥이를 낳고 나니 원래 제게 쏟아지던 기대와 애정이 모두 형님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평소 형님이 맏며느리로서 하던 일들도 제가 다 떠맡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둘째 생각이 없었지만 얼마 전에 자식이 있는 여자들이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다는 말처럼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둘째를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아마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손녀가 나오면 기뻐하고 형님을 기뻐하듯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또한 가장 부러웠던 것은 이미 고등학생인 조카 2명을 보면서 늦둥이 쌍둥이들을 돌보고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저 또한 외동으로 자라면서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제 딸이 혼자 외롭게 자라게 되면서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둘째를 가지자고 부탁하고 설득하여 임신을 위한 모든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아이가 빨리 들어오지 않아서 솔직히 첫째 딸이 속도 위반으로 왔던 것을 고려하면 둘째 아이도 쉽게 들어설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나 3년이란 시간 동안 임신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은 생각하지 않을 때는 몰랐다가 간절히 원할수록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려워졌어요. 혹시 형님에게 쌍둥이를 가지게 된 비결에 대해 물어봤는데 그대로 따라해봤을까요? 그렇게 임신에 대한 열망으로 3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데 어느새 남편과 6번째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으니 우리 가족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친정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은퇴하셨고 부모님은 도시 외곽에서 전원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자 쌍둥이 조카들이 3살이 되어 한창 예쁜 짓을 하고 있었고 형제는 아들을 낳았다고 하여 시댁에서의 위상이 하늘의 꼭대기에 닿아서 집안 행사나 명절 준비는 이제 저가 모두 도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형제는 어느 순간부터 일이 있을 때마다 40대 후반,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낳았다며 온몸의 뼈와 피가 삭은 듯하다는 핑계로 말씀하셨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저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심도 나타났지만 몸이 아프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시집살이가 이렇게 되나 보다 하며 체념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쉬운 살을 앞두고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취업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술만 마시고 누워있는 모습만 보여서 다시 일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알기로는 남편이 아내의 생활비 또한 챙기고 여러 면에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대학 등록금과 용돈에 대해 아버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말씀하며 형제끼리 도와야 한다는 뜻을 암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집의 경제적인 일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싶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신만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기가 있는 법이죠. 그런 때에 딱 필요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임신에도 진심이고 아이를 키우면서 간간히 프리랜서 일도 하고 예전 예능작가 경력을 살려 동영상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저 집에서 논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타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 더 악착같이 뭐라도 하려고 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임신도 안 되고 시작한 채널들도 진행이 느리지 뭐. 하나 제 손에 결과물이 명확하게 없으니 점점 사람이 자신감도 없어지고 우울하더라고요. 특히 3년 전부터 둘째를 가지러 온갖 비방은 다 써보고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도 임신이 안 되자 저는 급기야 나의 남편에게 같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을 정도였어요. 검사도 하고 안 되면 시험관이라도 해보게요. 하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화를 내거나 시큰둥할 뿐 결국 저만 애가 타고 노력하는 꼴이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첫째 딸아이는 어느덧 6살이 돼서 동생이 갖고 싶다고 한참 졸랐어요. 유치원에 가장 친한 친구가 남동생이랑 손잡고 등하고 하는 게 너무 부러웠나 보더라고요. 아이까지 저에게 둘째를 원하니 저는 더 이상 미룰 것 없이 결판을 내야겠다 싶어서 다음번에는 어떻게든 남편을 구워 삶아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여느 때처럼 딸아이를 씻기고 먼저 재우고 나자 남편이 뒤늦게 퇴근을 하더라고요. 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다른 회사도 비슷하지만 광고에서는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담배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진 양복을 입은 채로 소파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둘째 진짜 갖다 볼까? 네, 지금 아이가 지금이라고 했어요. 오늘 당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만우절이에요? 아이가 지어서 없던 당신이 그런데 둘째를 낳자고 했을 때는 반응도 없었는데 바쁘다고요? 다른데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냥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는 듯 싶어서 생각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나도 당신 정성이 간북했나 봐. 아이 둘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도 주변에 물어봤더니 아이가 주려면 남자도 노력을 해야 된다더라고 해요. 몸 관리도 해야 된다고 해서 회사 근처 헬스장에 등록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전에 당신이 남자 몸에 좋다던 한약도 있었잖아. 그것도 한번 먹어보자. 여보, 이거 꿈이 아니죠? 결혼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이 해주는 게 처음이라는 거 알아요. 진짜 오늘 무슨 날이래? 진짜 당신도 같이 노력하는 거지? 당신도 같은 마음이라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약도를 만들어 오고 더 노력할 거야. 근데 조사해보니까 여러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아 할 것 같아. 할 수도 있으면 하는 김에 1:1 코치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 어차피 당신이 주는 생활비 300만 원을 쓰고도 남지 않잖아. 아이도 아직 어리고 우리 집이나 모친 집에서 반찬을 많이 받아 먹는데 돈을 쓸 일이 뭐가 있을까? 지출을 조금 줄여보자는 거야? 그렇기는 해도 알겠어? 임신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해. 그 이후로 남편은 둘째를 가질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헬스장에 정기적으로 가서 운동도 합니다. 제가 지원한 한약을 매일 복용하고 스스로 병원에 다녀오며 둘째를 가지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생활비는 예전보다 줄어들었고 더 바쁘게 살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비웃음을 받다온 명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었기에 많은 친척들이 참석하는 잔치가 있어서 며칠간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혼자 집안 행사를 챙기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어서 힘들었던 점은 딱히 없었지만 이번 잔치에 완전히 하나로 묵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까다롭게 일을 시켜서
평소보다 더 빨리 지쳐 있었어요. 어차피 시댁 식구들은 쌍둥이 아가들을 재롱 본다고 다들 방에 들어가 있고 주방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저녁 먹기 전이기에 음식을 준비해야 했지만 피곤해서 주방으로 가기 전에 쪽방에 누워 잠시 쉬고 있었어요. 늦기 전에는 몰랐지만 그날따라 몸살기가 있었나 봐요. 짧은 시간 안에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에 들었거든요. 그러다 덜컹거리는 소음에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새 어두컴컴해졌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주방으로 가려는데 제가 있는 방문 틈 사이로 누군가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형님과 시어머니와 함께 계셨어요. 형님과 시어머니는 제가 듣고 있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마구 대화하던 걸 듣게 되었어요. 내 남편이 몰래 정관 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임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방님의 수술 후 1년이 지났는데도 동서는 아직도 임신을 해야 한다며 이야기하고 있어서 서방님이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조치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불편한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무얼 생각하시나요? 막내가 비밀리에 수술을 받았는데 임신할 수 없을 텐데 혹시 가능하다면 많이 안아주겠다고요? 어떡하죠? 아이가 주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동서가 얼마 전에 비밀로 해달라고 하면서 임신한 비밀도 물어보고 난리였는데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아무 눈치 못 채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이도 나이가 있어서 어디 다시 일 다니기도 힘들고 아이들이 아주 고등학교 다니고 갓난아이까지 있으니 남편이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말 말라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둘째가 임신하겠다고 설 것이지만 않았어도 정관 수술까지는 안 했을 텐데 말이죠. 그것도 그렇고 집안에 쓸 돈은 한정적인데 아이를 또 낳아봐라 아기 키우는데요. 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은 이제 딱 얼마가 들지 알아. 아이가 오만 잘 키우면 되는 거야. 그래도 막내는 광고로 월급이 좀 들어 우리에게 매달 600만 원씩 주는 거야. 능력도 안 된다고 봤잖아. 이것도 다 우리 가족의 포기인 거야. 그래도 저번에 남편에게 생활비를 100만 원 정도 더 얻어보면 되지 않겠냐고 부탁했는데 자기 집 생활비를 100만 원 줄여서 주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면 자기에게 말해라고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집은 예전부터 서로 돕고 살았어.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막내를 키우고 뒷바라지한 거 이제 받을 때가 된 거라 생각하고 둘째에게 생활비를 수술비를 더 지원하는 게 최선이야.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당연한 거죠, 어머니. 얘기해봤자 제게 불리할 거예요. 형님과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잘 맞춰봤더니 아주버님께서 퇴직하시고 형님이 아이를 키운다고 일하기 힘들어지자 제 남편은 아예 자기 아이를 갖지 않고 조카를 양육하려고 마음먹고 정관수술까지 했고 버는 돈의 반 이상을 시댁에 가져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적인 건 남편이 얼마 전부터 임신하기 위해 노력하는 척하면서 그 비염 때문에 모두 아주버님의 책임으로 돌렸다는 거였어요. 헬스장 회원권이나 병원 진료 등 임신 비용으로 인해 우리 집 생활비를 줄인다고 했던 것도요. 형님의 쇼였는데 돈을 더 주려고 했어요. 심오한 형님은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뜻에 따르는 것 같았어요. 형님네에 자녀가 많아서 제 남편이 아주버님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형님네의 생활 전반을 도와주고 있다는 건 몰랐어요. 돈 문제는 둘째치고 그걸로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닫는 정관 수술을 몰래 했다는 이야기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동안 멍한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은 저녁을 먹고 있다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비행기로 도망쳐 있었고 몇 시간 뒤 시아버지 생신이었는데요. 회사 업무로 잔업을 하다가 남편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손목을 잡고 그를 시댁 골반 쪽으로 이끌어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답해야 해. 정관 수술에 대한 얘기는 무엇이야? 정말로 했어? 언제 했어?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공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알았어?
지금 내가 어떻게 이해하지 않겠냐가 중요해. 어떻게 나 몰래 정관 수술을 할 수 있었어? 수술까지 받고서 나를 속이고 둘째 얻으려는 척하는 거니까. 진짜, 김재민, 넌 단순히 광고만 만드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연기까지 하고 사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나한테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냐? 시댁 식구들, 당신도 말이야. 단합해서 나쁜 사람, 바보, 등신, 호구로 만드는 것은 나쁜 짓이야. 진짜 김씨 가족은 놀라운데. 말을 조심해. 설령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어른들까지 욕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그래, 1년 전에 정관 수술을 했다고? 그게 뭐라는 거야?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내 몸과 의지를 수술했는데 누가 뭘 하든 어찌 할 말이 없어. 기가 막혀서 이외에 할 말이 없어. 당신은 내 배우자야.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의 부인이자 가족이라고. 화가 난 부분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인데 이해심이 부족했다. 3년간 노력하여 임신을 시도하고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아주버님 가족의 조카들 때문에 정관소설과 같은 진로 교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하며 또한 우리의 딸도 동생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 이 우리 집은 밀접한 주변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 그런 중요한 결정까지 그대로 내버려두고 독단적으로 하냐는지 이해가 어렵다. 절삭,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이라도 해. 밑에서 둘째를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길 원했는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 조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둘째 관심 없다고 했을 때 그만해야지. 우리가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면 충분한데.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무시한 건 당신이야. 연애할 때부터도 말했잖아. 나는 결혼 관심도 없고 자식을 낳을 생각도 없다고. 그런데 억지로 밀어붙인 건 당신이야. 가정은 유지하되 최선의 선택의 수술이었다고. 뭐, 결혼 6년 차에 하는 소리니 그럼 뭐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 그냥 혼자 살면서 아주버님의 돈이나 대주지 그랬지? 이제 와서 아이도 결혼도 싫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러한 무책임한 말을 하겠는가. 저와 남편이 소리를 질러 싸우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누가 누구에게 무책임하다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지. 서방은 강아지처럼 잡내내 서방같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나와 비교해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속도 위반을 해서 결혼했으니 무슨 더 바랄 것이 있겠니? 그리고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쉬게 해주고 밥을 준비해야지. 쓸데없는 것 때문에 남을 탓하는구나. 아주 학처가 따로 없네. 정관 수술 좀 하면 어떠냐고 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 네 심의가 하라고 했다면? 어머니, 수술은 부부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해야겠죠. 해야 하는 일이고 내게 정한 수술을 진행했는데도 임신하자고 거짓말을 하면서 생활비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아주머니 일 그만두시고 조카네 명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월급에서 반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주머니가 생활비를 주겠다며 우리 집 생활비를 줄이고까지 주는 것도 거짓말을 하면서 한다면 양심이 좋은지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시댁 식구들이 어려워서 생활비를 보냈다는데 이런 상황이 난리야? 가족끼리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너는 혼자 자식을 키워오면서 큰일이 있었는데 우리 집은 다릅니다. 우리 집은 예전부터 그렇게 행동해온 거예요. 재미있어. 고모들이 우리가 어릴 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 그리고 너희는 아이도 한 명인데 생활비를 많이 따지는 것도 웃긴 것 같아. 첫째가 퇴직하고 조카들인 고등학생 쌍둥이들이 이제 3살이야. 당연히 도와야지. 대가족은 원래 그러면서 유지되는 것이야. 남편의 대학 등록금도 첫째가 몇 번 내줬었고 자기가 받은 걸 소중하게 여기고 써나가려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살아가는 것이 무언가 공짜로 되는 것이 있는 줄 알아? 어머니 이도 엄연히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들의 생활비를 줄이고 정관소설을 하면서요. 형제 좀 더 어려서 형님이 여러분의 생활비 거리에 요청을 드릴 수 있어요. 두 딸자식 둘이지만 돈이 도움이 필요해요. 자식들은 손가락으로 도움을 줄 테니까 교육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조카들은 할 것이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주버 위생도 아주버님하고 형님을 책임져야 돼요. 스스로 가져온 부분을 지켜야지요.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알고 있겠지? 내가 나와 자식을 비교해 차별하지는 마라. 저희 김씨 가족 모두 동일한 것이다. 형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능력 있는 동생이 도울 수도 있어. 막말로 재민이가 번 돈이 자기 돈이다. 서방이 힘들게 번 돈을 쓸 생각을 가족들에게 할 거라는데 왜 그래? 젊은 사람이 돈을 밝혀서 어디에 쓰는지들도 있는데 어디에 쓸지는 정할 문제다. 내가 쓸까? 한참이 남았어. 6년째 시집 온 상태인데도 아직 우리 집 식구가 되려면 많이 먼 길이야. 우리 막내 아들이 더 나아진다고 하는 날에는 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듣는 놈이. 밥이나 먹으러 가자우 당시에 나는 화가 나고 마음이 터지는 게 돈 문제만이 아니라 신의 문제였거든. 진짜 아주 비관적인 삶의 책임을 지고 도울 거였다면 배우자인 나에게 상의해야 할 문제였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한통 속인 것을 알지 못하고 돈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하는 줄로 착각하더라고. 나는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에 모멸감과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그리고 1년 전 이미 정관 수술을 한 남편이 제가 임신하겠다고 혼자 온갖 뻘짓을 하는 것을 보며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 진실을 숨긴 남편과 자신의 이익만을 챙긴다고 말하는 것에 입담은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가족과 같지 않았었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후 한 달 동안을 끙끙 앓으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딸들과 잠시 친정에 있었고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그저 휴가 겸 쉬러 왔다고 말했어요. 시집에는 연락이 왔지만 일이나 하루 정도에 대한 소리가 너무 예측 가능해서 받지 않았고 저를 호구로 무시하는 사람들의 뒷담화를 왜 하는지도 모를 일이었고 괘씸해서 얼굴들이 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후로 마음이 확고한 결심이 섰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을 한 달간 돌이켜보니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깨달음이 팍 들었습니다.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결심하고 속여 정신적으로도 손해를 보면서 집안을 성실하게 돌보고 돈을 바치며 사는 남의 집사람은 내게 방해가 되었다는 판단을 내려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제가 이혼을 선언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 의지로 수술한 것인데 그러한 이유로 이혼이 성립될 거라고 생각하냐며 화를 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이혼을 말하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겁먹어서 그런 줄 알았냐고 하고 있어. 우리는 집에서 6년 동안 살림을 했는데 지능이 낮아진 게 아닌가 싶어. 어떤 이유에서든 정관수술을 한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돈이 없이 한 경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회적 이유로 인정받는다고 했어요. 당신을 이렇게 하는 여자는 참 편리하다고 생각해. 결혼도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로 알았다가 이러면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이젠 이혼도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하자고 해. 어떤 미친 놈이 자식이 있고 잘 사는데 갑자기 이혼한다고 냉담하게 그러자고 해. 헛소리 말고 조용히 살자. 내가 경고했어?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는 끝내? 아니야, 당신이 받아들일지는 내가 알 거고 나는 이혼해야겠어. 결혼 시작도 내가 했으니까 끝도 내가 할게.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테니까 나는 말하려고 안 했지만 나는 이제 곧 40살이고 경력 단절에 40살에 아이가 있는 여자를 누가 쓸지 어떻게 돈 벌어서 아이를 키울 건지 알아? 모아온 돈은 있는데 처가댁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 거기서 얹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가 내 딸이 그렇게 살게 두겠다는 것이 볼만하다고 생각해요. 당신 같은 사람과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해서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법적 절차 외에 마주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합의를 거부하여 소송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던 집은 남편 명의로 된 전셋집이었고 제 집은 아니어서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혼 소송 중이라고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크게 놀라시다가 저를 농락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함께 분노했어요. 친정 엄마는 며칠 전부터 알아두셨고요. 제가 불효자식이지만 더 늦지 않게 제 인생을 바르게 세우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면 다행인 건 3년간 꾸준히 하던 채널 구독자가 8만 명을 넘어서 일정적으로 협업 제안도 들어오고 나름의 성과를 보게 되었답니다. 전 방송국 경험을 살려서 저와 딸아이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더니 30대 젊은 엄마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신생아 때부터 6살까지 자란 딸아이의 모습과 우리 모녀가 만든 캐릭터 로고도 넣어보고 제 취향을 최대한 담아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심오한 형님이 저의 친정 앞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친정집에서 찾아와 세간살이를 망가뜨리겠다는 문자를 받아 나가야 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제가 행동하지 않자 화가 난 것인지 심오와 형님은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손하고 그냥 따르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큰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걸자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남편과 재산 분할 소송까지 걸고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을 걱정하셨군요. 멀리까지 직접 가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동영상 보니 이게 무슨 일이죠? 앞뒤 안 가리고 재산 분쟁까지 일어나서 우리 집안이 난리야? 남편의 소유물을 반씩 나눠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나요? 왜 그런 주장이 있는 건가요? 6년 동안 남편과 결혼해 아이도 낳았는데 독박육까지 모두 이루어졌는데요. 어머니나 분에게는 모르겠지만 가족 일은 자신 있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제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고요. 어머니들은 들으셨죠? 제가 억지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뿐이라면서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 같다고요? 제가 막내에게 시댁에서 생활비를 주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 알아차렸어요. 이제는 우리 손주와 최상급까지도 빼앗기려 한다고 이러한 난사를 일으키니까요. 우리 집안에는 이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이혼에 관해 함부로 말하는 거지?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고 용서해 줄 테니 서둘러 그만두고 집에 들어오세요. 여자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친정 부모님을 어떤 죄로 대우해요, 어머니?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세요. 당신들이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려면 남편에게 정관수술을 하라고 요구하고 등골을 빼먹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우니까요. 사기꾼 집안이랑 다시 마주할 생각은 없으니 찾아와서 연락하지 마세요. 경찰을 호출하기 전에 먼저 가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속았고 무시당한 것에 대해 사과를 받을 줄로 생각했는데 역시나 쑥스럽고 거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번쩍이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원래 그런 상황으로까지 끌고 가려던 계획은 없었지만 혹시나 해서 확보해둔 자료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시댁 가족이 저를 무시하고 속이는 일이 있었고 그들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를 실행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의 사랑과 가정을 소중히 여겨왔기 때문에 알면서도 묵인했던 남편의 결점을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광고 분야에서 과장으로 승진해 나가는 동안 남의 아이디어나 성과를 도용해왔어요. 빼앗는 일을 일삼는 못된 놈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능력은 뒤풀도 없는데 사람 심리나 아이디어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갔었죠. 남편의 경력 중에 가장 성공한 광고 카피도 사실 후배의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자기 성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용당한 후배는 남편의 세례를 그만두고 타겟으로 옮겼다고 기억하고 있어서 그분과 접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남겼고 남편은 오해는 문자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이 다니는 회사 앞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남편 후배는 제가 남편의 와이프인 걸 알고 경기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이 형편에 이르게 되어 상처가 많이 크셨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6년 동안의 결혼 생활 이야기와 정관수술 거짓말 등 뒤통수를 맞고 제가 이혼을 단순히 끝내기 위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후배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도 남편으로부터 아이디어를 표절당하고 성과를 박탈당했다며 다른 피해자 2명을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남편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했고 함께할 다른 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후배는 그들이 자신도 알만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경계를 푸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의지를 합치고 남편의 복수를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친정에 나가기 전에 남편은 매우 중요한 광고 계약을 이루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기로는 앞으로 2개월 안에 준비를 끝내야 하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집 컴퓨터에 있는 광고 시안과 서재에 나뒹굴던 광고 자료들을 후배와 피해자들에게 넘겼어요. 아마 남편은 제가 그 광고를 예의주시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테죠. 그 후배는 제가 준 자료를 토대로 같은 컨셉의 카피 광고를 경쟁 브랜드에서 먼저 발표해버렸고 남편의 광고보다 3일 전에 먼저 공개되어 남편의 회사는 패닉에 휩싸였고 난리가 났어요. 더구나 제가 전달한 남편 광고의 표절 증거를 가지고 피해자들이 남편과 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죠. 남편은 연이어 일어나는 불운과 비난을 받아 결국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 후 저와 함께 남편에게 복수를 한 후배와 피해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내 안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는지 7년이 넘도록 마음속에 간직했던 억눌린 감정이 사라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씨앗을 없애는 것을 좋아하는데 라고 해서 제 남편은 그렇게 씨앗으로 돈을 버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아무 소요 없이 남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랑하던 돈 벌기와 갑질을 하던 습관을 모두 잃었고 내게 가장 큰 자존심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제 최종적인 복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간에 남편이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핑계로 연락이 왔었지만 일부러 대응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까지 찾아왔던 친정조차도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것에도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끝까지 밀어붙이면 제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과거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했던 일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제가 자신을 계속 사랑하고 있다고 믿는데도 틀어진다는 것만을 믿게 되어 심적으로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자로서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이혼 소송에 임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이 6개월에 걸쳐 끝나고 모든 소송에서 제가 이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위자료 청구로 1억 원을 받고 재산 분할 소송으로 7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판결에 따라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매달 약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습니다.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광고 회사에서 해고되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결은 분명하게 내려져 남편은 돈을 제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전 남편은 광고업계에서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상황이 어렵습니다. 자기의 경력을 생명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망가지는 것도 한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이혼을 패소하고 나서 술에 취하고 친정에 와서 자신의 인생이 꼬인 것을 한두 가지 사례가 아니라고 느꼈다며 악다구네를 쓰며 공상에 빌떴고 때때로는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에 소집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그냥 딸에게 이렇게 되어서 아빠로서 미안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1년 동안 많은 불행한 일들을 겪고 제가 더 이상 전 남편과 그의 가족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명령을 신청했고 이혼한 후 반년 뒤 운영하던 채널을 보게 된 방송국 선배 언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함께 일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러던 중 전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사과를 하며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으니 합의하자는 말도 안 된다며 다시 찾아왔어요. 이제 와서 전 남편이 모든 것을 다시 복구했으니 둘째 아이를 가지고 다시 결혼하자는 말도 안 된다고 짓거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찾아와서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까 고민 중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정관 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둘째를 다시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예전처럼 술에 빠져 살지도 않았고 새로운 회사에도 취직했어요. 광고에서 다닐 때만큼은 못 벌어도 당신이랑 우리 딸을 굶기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당신이 알던 그런 깨알 같은 여자로 소문을 듣긴 했지만 어디 유통에서 경영을 취직했다며? 예전에도 매달 월 1,000만 원씩 번 떼고 그렇게 나한테 갑질하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요. 당신이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본인의 가족에게나 풀칠하고 살아야 할 텐데 와서 기웃거리지 말고요. 당신이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어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야근도 하지 않고 우리 딸의 학예회나 학부모 행사에 참석할 것이며 당신이 우리 가족들에게 함부로 한 것도 모두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 누가 누굴 용서한다는 건지 너무 어이없어서 신경질적인 웃음이 나오고 있어? 전 남편은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제게 이상하고 서툰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어쩌죠? 이미 막차는 떠나버렸어요. 최근에 저는 친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적인 부분에서 해외로 나갈 기회가 생겨서 미국 뉴저지로 이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혼은 시간이 흘렀지만 시댁과의 격차를 통해 가끔 그 가족의 얘기를 듣게 되네요. 아주버님은 도로건설공사에서 막노동을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형님과 시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조카들도 졸업을 앞두고 일찍 취업했고요. 전 남편은 다니던 경비 일을 그만두고 2일 전에 회사가 바뀌어서 제대로 된 밥벌이도 못하고 계신다면서 사람성이 예전처럼 젠틀하지 않고 많이 거칠어졌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며 살면 자신의 인생이 박복해진다고 해요. 결혼은 행복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려.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던 것은 인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물론 전 남편을 만나 딸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지만 연애를 할 때부터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왜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참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을 탓하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현재의 행복을 즐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살면서 되돌릴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문장을 재구성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따뜻하고 평온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